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KCN 초대석 안녕하세요. 진행의 김다은입니다. 오늘도 익산과 군산 지역을 만들고 또 이끌어가는 분을 모셔서 진솔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살고 있는 도시의 변화에 얼마나 참여하고 계시나요? 이런 점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시민의 생각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된다면 참 좋겠죠? 오늘은 이 시민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하는 연결고리, 익산시 시민참여위원회 조방영 위원장님 만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익산시 시민참여위원회 초대위원장 조방영입니다. 네, 먼저 시민참여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산 시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민참여의 기본적인 사항을 목적으로 조직한 위원회입니다. 핵심적으로 시민참여위원회는 대의제 민주주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이 직접 정책 결정 및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이는 행정과 시민 사이의 소통 창구이자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행정 정책에 반영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위원장님께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 표창도 받으셨다고 했는데 어떤 활동들을 주로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소개를 하려니 조금 쑥스럽네요. 30대 청년들의 모임인 이 청년회의소 혹자는 제이시라는 단체입니다.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경험한 지도 역량과 리더십 함양으로 이리 초등학교 운영위원장 겸 총학부모 회장, 또 이리 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장 겸 총학부모 회장, 익산시 주민참여위원회 제6기 위원장, 전라북도 주민참여 예산위원, 행정안전부 예산 바로쓰기 국민감시단, 법무부 보호관찰 전문 범죄예방위원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였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셨다는 게 느껴지는 게 제가 아까 명함을 받았는데 명함이 이렇게 펼쳐지더라고요. 워낙 이력이 화려하셔서요.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또 그중에서 이 경주시장의 표창을 받은 일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에이펙이 경주에서 유치하려고 할 때 우리 익산시가 형제도시가 경주시거든요. 그때 정은열 시장님이 10,000명의 서명을 받아주기로 경주 주라경 시장님하고 약속했는데 공교롭게도 시 산하 직원들 또 자율방범대 또 새마을 이쪽에서 한 4,200명 정도 하다 보니까 5,800명이 부족하잖아요. 그걸 제가 한 열흘 동안 한 6,000명 정도 해서 10,000명이 넘는 서명을 받아서 경주시에 전달해서 받은 상입니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요. 또 이 시민참여위원회와 비슷하게요. 이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는 곳에서 위원장도 맡으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주민참여위원회가 생긴 건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 지방재정법에 생긴 건데 제가 그 위원을 4년을 하는 동안 이 지금 시민참여위원회하고 비슷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우리 익산시 이외에 시민참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위원회를 활용하고 있어요. 근데 당시에 위원으로 그 주민참여위원회로 있으면서 그 하멸의 농업기술센터의 농산물 가공공장 제안도 제가 했고 또 균형기촌 인구가 3세대 이상 오면 기반 시설을 한 1억 정도의 지원을 해주는 조례를 만드는 동기를 제가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또 나눔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바르게 살기 회장을 하면서 네. 그 정권이고 제가 그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익산시에 여성용 티를, 여름용 티를 10,000원짜리 한 3,000장 정도 나눴고 경주에도 한 1,000장을 보내가지고 경주하고 익산의 돈독한 형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시를 위해서 굉장히 또 왕성한 활동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이번에 시민참여위원회에 발을 딛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이
2025년 3월에 평소 가깝게 지내던 지인이 네. 제 사무실에 찾아와서 시민참여위원회 공개 모집한다는 공모를 보고 그 신청서를 좀 작성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네네. 컴퓨터를 하니까. 그러면서 같이 하자고 자꾸 해서 그냥 부득이 같이 신청했는데 저는 되고 그분은 탈락이 됐어요. 아, 정말요? 그렇게 해서 선정되었고 2025년 4월 14일 날 1차 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선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또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네, 하던데 그런 결과가 그런 됐어요. 격이네요. 저는 뭐 관심이 없었는데 네. 자꾸 하자고 한 것이 저는 선정이 됐고 그 친구는 누락이 되고. 네, 또 이 익산 시민참여위원회를 이렇게 또 함께 하게 되셨는데요. 이 위원회 구성은 또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 익산시 시민참여 조례는 2008년도에 제정되어 있었으나 운영되지 않는 상태였는데 2020년 8월 정은열 시장님과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조례 개정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2년 12월 30일 해당 조례가 전부 개정되었으며 2025년 4월 14일 제1기 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게 됐습니다. 구성은 총 15명으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명, 시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익산시 관련 부서장 3명, 이 부서장 3명은 기획예산과장, 행정지원과장, 홍보 담당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익산시 중심, 핵심 과장님들이 부서장들이 끼어 있는 것이고요. 익산시 의회 추천 2명으로 총 15명입니다. 임기는 2년이고 1회 하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조례는 이전부터 있었는데 이번에 또 그렇게 추진이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이 계기가 된 거는 시민단체에서 정식으로 이 시민참여 운영회 운영을 요구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구가 되어서 그게 받아들여진 거군요. 그러면은 이 시민참여위원회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익산시 시민참여위원회 조례에 나온 기능은 시정 발전에 관한 정책 건의 및 행정 개선 사항, 시민참여 실행을 위한 시민참여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정책 토론회 개최 여부 결정 등 정책 토론회 청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정 운영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를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의견 개진 및 수렴으로 지역 주민과 소통하여 현장의 요구와 불편 사항을 수집하고 이를 행정기관에 전달하기도 하며 수기 공론화 촉진으로 복잡한 사회 갈등이나 현안에 대하여 다양한 시민들이 토론하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마련하기도 하고 정책 권고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된 시민들의 의견을 법안 개정이나 행정 집행 과정에 반영되도록 권고하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시민들의 목소리를 또 행정에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 작년 4월부터 시작을 해서요.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몇 번이나 소집되었고 또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5년 4월 14일 날 시작하여 26년 현재 정식 위원회 소집은 3번 했고요. 이번 8월 하순에 소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5년 4월 14일 제1차 위원회가 소집되어 익산시청 대의실에서 위원 위촉식 및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시민참여 기본계획안을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뼈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동안 익산시가 시민참여를 요구하는 부서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 내용들을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게 된 계기지요. 네, 그렇군요. 또 곧 2차 위원회가 열린다고 들었는데요. 이번에 상정되는 안건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난 1차 회의에서 진행했던 내용이 제1안으로 원도심 활성화 방안하고 제2안으로 균형기촌에 따른 인구 유입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정책 제안서를 만들어서 주면은 이번 8월에 소집되는 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지금껏
위원회를 거쳐오면서 불합리한 점들의 내용을 참고로 조례를 개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최근에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워크숍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진행됐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네. 시민참여위원회가 발족해서 그 위원들이 시민참여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여러 차례 시민참여위원들끼리 모여서 논의한 결과 워크숍을 요청하자 해가지고 네. 시에다가 정식으로 워크숍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 강사를 불러왔는데 광명시가 민관협력이 가장 잘 됐다라는 평이 있어서 광명시 민관협력 조정관을 초청해서 앞서간 광명시의 내용을 확인해봤고 또 이 시민참여위원회의 조례 제정안을 제안한 희망연대 사무국장을 초청해서 이 시민참여위원회를 만들어달라고 개정해서 정식으로 운영해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뭐냐는 것을 듣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뿐만 아니고 시청 관련 부서의 담당자들이 함께 그 워크숍에 참여했습니다. 다 함께 어떤 그런 리더십이나 팀워크도 다지면서 또 앞으로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요. 그러면은 그걸 바탕으로 한 올해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올해는 지금 8월 달에 있고 11월에 다시 그 위원회 소집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8월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원도심 활성화 방안하고 또 균형규촌에 따른 인구 유입에 대해서 밀도 있게 논의 한번 해볼 과정입니다. 네,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원도심 활성화라는 게 어느 시나 골머리를 앓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어떤 방안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그 내용을 의제로 만들어서 숙제로 준 게 전데 그 숙제를 풀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선진 사례가 있는지 컴퓨터를 아무리 조회해도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성공한 예가 없어요. 그 이제 일부는 가깝게는 송정 광산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경주의 향리단을 얘기하는데 송정리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정부의 250억을 함께 하려고 하는데 익산시는 이미 250억 예산을 받아서 다 사용했어요. 근데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 고민이 많아가지고 뭔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것을 보자 하고 찾다가 얼마 전에 연세대 교수를 초빙해서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한다고 해서 제가 한번 참여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는 이론적인 얘기는 참 그 교수님들 모시게 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익산역 앞에 상가가 다 비어있다. 그러면 이게 원도심인데 활성화 방안이 뭐냐 했더니 없대요. 그럼 전문가도 못 찾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모든 점포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현행 정부 법이 사유재산에 지원하는 예산은 없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름대로 개인적인 나름대로 제가 방콕에 가서 보아온 내용으로 우리 이 귀금속공단이라는 귀금속 제품이 지역 특산품이고 식품 클러스터가 익산에 들어와 있어서 그렇다면 세공공장을 익산역 앞에 하나씩 두면 또 식품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체들이 샘플 매장으로 이걸 두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귀금속공단에 관련 있는 책임자들하고 통화도 해보고 면담을 해보니까 또 다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 뭘 우리는 지원해 줄 건데 하는 애로사항이 거치더라고요. 그것도 그래서 하다가 이제 그런 난관에 부딪히길래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는 매듭을 지금 못 짓고 있어요. 그렇죠.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론적인 그런 방법들은 참 많지만 이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익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원도심이 황폐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일부 성공했다는 사례를 보면 그 시나 정부가 사유재산을 매입해서 대단히 주택단지를 만들다 보면 그 해결책이 된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어요. 아, 그러면 시에서 좀 전폭적인 투자나 그런 게 이어지면은 해결이 실마리가 조금 네, 나올 수는 있겠네요. 사실이 아나운서님 보실 때도 저 다 사유재산인데 아, 어렵죠. 그걸 시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해서 바꿔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바꾸기 위해서는 매입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네. 연도심 활성화가 결코 쉽지는 않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뼈저리게 느끼게 됐습니다. 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앞으로 또 건강한 논의가 많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또 아까 농촌 관련해서도 균형기촌 인구 유입에 관계되는 거는 제가 아까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때 우리 익산은 회사들이 소규모 회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직원들로 인해서 인구 늘어날 방법은 없고 우리 전북도 현황을 보면 익산이 도농복합도시이고 농지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은 균형기촌 인구를 유입하는 것이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당시에 제가 제안했던 것이 5세대 가구가 익산에 정식으로 와서 집을 짓게 된다면 1억 상당의 기반 시설을 해주면 어쩌냐 하는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조례로 돼서 현재는 3세대가 오면 지원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지금도 익산시가 농업인구를 유입하는데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 과거에는 나름대로 익산시가 균형기촌에 대한 지원이 좀 좋았는데 지금은 김제, 고창이 익산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다 보니까 김제, 고창 쪽으로 유입된 인구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김제나 고창 쪽으로 좋은 정책이 많아서 더 많은 농업인들이 몰린다고 하셨는데 그쪽 지역에만 있는 좀 본받아야 할 정책 같은 게 조금 있을까요? 결국 균형기촌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입니다. 재정적인 지원이 지원. 좋아야 그 균형기촌을 이곳으로 하지. 이쪽이 이제 김제나 고창보다 좋은 부분은 원광대학교 병원이라는 의료시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유리한 조건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한테 큰 도움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익산시가 김제나 고창보다 유입인구가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더 전폭적인 지원이 또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또 예산의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지금도 농업기술센터에 균형주촌계가 있어가지고 네.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 부분도 앞으로 또 계속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생각으로는 일반적인 인구 유입은 불가능할 것 같고 농업 균형기촌에 대한 인구 유입이 익산의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익산시에 대해서도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또 그동안 시민참여위원회로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우수 시민활동 참여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익산 시민참여위원회는 아직 초기 단계라서 네.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나 국회에서 시민참여 기본법이 통과되어 구체적으로 활동 목적이 정해지면 또 경륜이 쌓이면 좋은 사례가 생길 것으로 봅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원이 2018년, 2021년에 공동 제작한 공공기관 시민참여 우수 사례집을 참고하면 다양한 기관에서 시민참여로 갈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 시민참여위원회도 시간이 흐르면 충분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한 예로 한국부동산원에서 대구시와 협약을 맺어서 실시한 사업이 뭐냐면 빈집 및 유휴 공간 활용 시민참여 주체 육성 사업으로 성공한 사례를 최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도 빈집도 많고 네. 또 시민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전혀 시 당국이 생각지 못했던 내용들을 시민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네. 앞으로의 또 성과가 더 기대되는 그러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네. 시작은 그 완성이 한참 가야 되잖아요. 네, 네. 시작이니까 앞으로 갈수록 발전만 있다고 본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계속해서 이 시민 참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시민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정말 중요한 것이 시민참여 중요성을 하자면은 주민의 삶에 직결된 정책을 입안할 수 있잖아요. 참여할 수 있잖아요. 네. 그것도 결정할 수 있고요. 다음에 참여 민주의 실천을 그 실현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또 정책의 실효성과 정당성 제고를 주장할 수 있죠. 그러면 행정의 투명성이 바로 이제 신뢰가 향상된 것으로 시민이 참여해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시민 참여가 또 본인의 어떤 애로사항을 직접 반영을 하는 거다 보니까 또 사는 사람이 바꿔나가는 도시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죠. 네, 이렇게 시민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국회나 중앙정부의 관심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그 중요한 질문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전라북도는 익산과 군산만 시민참여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없어요. 또 광역도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직접 참여 제도 도입에 대해서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작년 12월 31일 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외에 29명이 대표 발의한 시민참여 기본법 안이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국가시민참여위원회를 만들고 시도에 국가시민참여위원회를 두고 시, 군, 구에는 시민참여 지원센터를 두게끔 그렇게 법안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질 법안이 통과되고 실제로 관련이 된다면 네. 국가나 국회가 시민참여에 대해서 충분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우리 익산시 시민참여위원회지만 또 앞으로 더 주목해볼 만한 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가가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네,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게. 네, 그걸 특이하게 익산이 여러 가지로 다른 지역보다는 앞서가요. 지금 이게 시민참여위원회도 군산이 익산보다 조금 먼저 생겼거든요. 네. 그다음에 익산하고 지금 유일하게 군산 익산만 챙겼는데 다른 이 시민참여 아닌 다른 내용들도 보면 과거에 1위라는 명칭을 갖고 있을 때부터 광주나 대전보다도 1위가 앞선 사회단체를 이끌고 있었던 것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을 볼 때 우리 익산 시민들이 타 지역의 시민들보다 정부나 단체에 많은 관심이 있고 앞서가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정부 차원에 더 많은 관심이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지원을 해줄 것 같아요. 조만간 좋은 소식 들리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민참여위원장님으로서 이 시민 참여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익산시 시민참여위원회는 시작 단계 제 1기로 그 제도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부분들이 약간은 부족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방향성을 만드는데 그 1기 위원장으로서 책임이 있지 않는가 싶어서 시민참여에 대한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경험이 쌓인다면 또 우리 1기가 기초를 놓는다면 2, 3기부터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하는 시민참여위원회 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네. 또 향후 계획은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또 내년 4월까지 임기가 남으셨습니다. 그동안의 각오가 있으실까요? 시장님이 새로 오셨잖아요. 네. 이 시장님의 생각이 지금 민관 협력 기구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나운서님도 아시고 계실 수
좋겠지만 현 시장님께서 8개의 분과인을 만들어가고 민간 협력기구를 구성을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시민 참여를 확대시켜서 익산시 발전의 기초가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시민 참여가 더욱 확대되어서 이 지원으로까지 이어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조방영 시민참여위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랜 시간 이 익산을 위해서 다양한 자리에서 활동해온 경험과 또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 모여서 오늘의 시민참여위원회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익산시 시민참여위원회가 익산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